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 뉴스를 제가 하도 보다 보니까 김정은이라고 소개했네요. 김정은 뉴스가 오늘 돌직구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주제는 김정은이 숨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뉴스를 너무 많이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북한 지하 핵시설이 3년간 보강공사를 한 흔적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단독 취재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 정밀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방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북한 김정은이 숨는 벙커에 보강공사를 3년간 해왔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한국과 미국의 전략 무기, 미사일 중에 지하 벙커까지 뚫고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 김정은이 내색은 안 했어도 한미 무기가 무서웠긴 무서웠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또 한 가지 한국일보 1면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한반도 상공에 뜬 미국의 F-22 별명은 랩터. 매처럼 빠르집니다. F-22 전투기 편대 운영되고 있는 사진이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F-22를 일컬어서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합니다. 일례로 하와이에서 F-22의 성능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한 대가요. F-15, F-16 4대를 격추했던 그런 전력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북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선 이 F-22가 무서워서 요즘 북한에서 두번 물출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원로 236명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핵을 개발하자, 핵 무장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원로들의 성명이 발표된 건데요. 그리고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로는 노재봉, 이한동 전 국무총리, 백선엽 예비원 대장, 김영관 전 해군 참모총장, 김삼환, 이영훈, 김진홍, 손인웅, 박상증 등등 탤런트 이순재 씨도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내 정치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부터 살펴보죠. 이한구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했네요. 과거에 당대표도 공천 안 준 적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자꾸 공천 작업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고요. 김무성 대표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말 가려하라. 선거 져도 이한구 안. 우선 추천, 전략 공천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여차하면 공천장에 당대표 서명 안 해줄 수도 있다. 아무도 공천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과 김무성 대표 간의 힘겨루기가 과연 누구의 승리로 점쳐질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국민의당 소식은 어떨까요? 국민의당 광주 의원들이 의총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호남 의원들이 광주 등 호남 물갈이 의지를 유독 피력해온 천정배 대표에게 반감을 표출하면서요.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광주 시민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현역 의원도 국민의당에서 컷오프 될 수 있다, 물갈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공천 싸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국민의당 뉴스가 또 하나 실렸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입당을 한 이상돈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이 충격 발언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민의당은 이틀 전에 국민의당이야말로 햇볕 정책의 계승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입당한 이상돈 교수는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대표의 북괴멸 발언, 야권의 안보록이 오락가락하다라는 뉴스가 오늘 서울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순창으로 가서 직접 정동영 의원을 만나서 설득한다라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 정말 순창 내려갈까요? 정동영 의원은 합류를 할까요? 가장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진 진도 7이 되면 백두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연구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초로 밝힌 연구 논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백두산의 분출의 상관관계. 이 내용 오늘 돌직구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북한이 핵실험 규모를 늘리면 백두산은 정말 분출해버린 걸까요?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죠? 오늘 이 소식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저희 돌직구쇼에서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처음 준비한 소식이 역시 이 백두산 폭발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앞서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뉴스 속보입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정보당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확충을 지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테러 활동을 위한 역량 확충을 지시했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 총국이 구체적인 북한의 기관까지 나왔는데 대남 테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테러를 준비하는 내용은 정부 인사, 특정 인사의 신변 위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은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됐는데 그 내용이 우리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우리 정부당국과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시설 테러 우려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정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 맞춰서 핵미사일과 개성공단 폐쇄까지 선언한 측면이 짙다라고 우리 정부당국과 정부가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긴급히 저희 돌직구쇼에 전해온 내용 여러분들에게 뉴스 속보로 긴급하게 전해드렸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도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북한의 핵실험,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내 연구팀이 최초로 논문으로서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백두산 폭발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몇 해 전부터 흘러나왔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중국과 북한에 있는 백두산 지역에서 중국과 대한민국 연구팀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핵실험과 백두산 폭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두산은 휴화산이기 때문에 또 백두산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뱀이 사라진다든가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증거상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인공 지진에 의해서 폭발 가능성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 연구팀이 북한 핵실험과 화산 분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외국의 유명한 학술지에 실었는데요. 그 이제 실험의 데이터로는 북한의 1차, 2차, 3차 핵실험의 진도 규모,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마그마 양, 이렇게 압력 이런 걸 조사한 결과 백두산이 지금 현재 4차 핵실험 영위가 5.1인데 북한이 만약 핵실험 규모가 더 커져서 7이 되면 마그마를 흔들어서 백두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께서
백두산 폭발과 관련해서 칼럼까지 쓰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쓰셨던 칼럼에는 백두산이 안 그래도 지금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활화산, 휴화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을 했었고 발해 민족의 멸망과 백두산 폭발이 연관이 깊다라는 칼럼을 쓰셔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아니 발해 민족의 멸망과 백두산 폭발 상관성 있습니까? 발해가 멸망한 거는 92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증거는 지금 학자들은 939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백두산이 폭발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좀 상관계가 안 맞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보면은 발해가 이제 926년에 망했다는 것은 이제 그 요나라 가래를 멸망시킨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요사에 나와 있는 거라서 좀 부정확하고요. 일본 쪽의 기록을 보면은 발해가 996년에 말한 예. 이후에도 발해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 기록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는 거란이 예. 발해의 수도를 침략을 한 다음에도 발해가 망하지는 않고 계속 일정 기간 존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이 폭발함으로써 발해가 결정적으로 멸망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죠. 예. 그 발해를 멸망시킨 백두산의 폭발은 지난 2000년 이후에 역사상에 기록된 그 폭발 중에서는 가장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해 민족을 멸망시킬 정도로 백두산 폭발의 위력이 대단했다.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북한의 핵실험과 백두산 폭발의 상관관계, 원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핵실험을 했는지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1차 핵실험 때의 지진 규모가 3.6, 2차 핵실험 때는 4.5, 3차 핵실험 때가 4.9, 그리고 지난 4차 핵실험 때가 5.1이었습니다. 5.1이었습니다. 5.1. 그런데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과 미국의 일반적인 핵실험 강도가 5에서 7.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규모를 점점점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그 지진의 강도가 냉전 시대 때 흔히 했었던 핵실험 강도인 7에 이른다면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방을 최대 120km 떨어진 함경북도 풍계리의 인공 지진으로 압력이 발생해서 마그마 방이 핵실험으로 인한 압력을 받아서 부글부글 끓다가 이 마그마가 백두산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두산 천지가 폭발을 하면서 화산이 분출될 수도 있다. 그런데 7이 아니더라도 핵실험 규모가 7이 아니더라도 인공지진이 백두산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김영민 의원님. 예.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북한의 핵실험이 또 폭발의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백두산 폭발이 단순히 화산재에 대한 분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도 백두산을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가봤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는 백두산에 가면 그 천지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필수 코스로 돼 있는데 그 엄청난 천지에 있는 물이 백두산을 폭발한가 동시에 엄청난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백두산 천지에 담겨져 있는 물이 한 2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양강댐이 담고 있는 그 소양강댐의 저수 용량이 한 29억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물이 한 번에 다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대에 대한 홍수로 이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이 불어서 화산재가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 화산재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바람이 부는 날은 1년 12달 중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지진으로 화산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핵실험으로 더 자극한다라면 예. 우리 이 한반도 전체를 사실상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가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태곤 실장님, 사실은 북한 김정은 정권도 본인들이 핵실험을 했지만 자신들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그렇죠. 안 그래도 끓고 있는 백두산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 중이 이 핵실험 자체 말고 이 백두산 활동에 대해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이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었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백두산이 저쪽 편은 이제 중국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백두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천지 바로 밑에 보면은 천지라는 표지석이 있는데 1984년에 등소평이 예. 올라가가지고 쓴 글입니다. 오. 그러니까 등소평에 유명한 남순 강화라는 게 있고 남쪽에 개혁 개방 지대가 있고 또 이제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해가지고 온 게 백두산이거든요. 예.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도 이건 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동북 지역이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공업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질 겁니다. 예. 이 북한이 김정은이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셈인데 문제는 김정은이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이 밝힌 내용인데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확충을 지시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찰 총국이 구체적으로 대남 테러를 준비 중인 근거를 우리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구체적인 테러가 정부 인사,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보 당국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늘 손중혜 변호사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데 손 변호사님, 북한이 뭐 사이버 테러나 아니면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해킹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핵실험에 이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에 지금 F-22 잠시 뒤 설명해드리겠지만 미국의 전략 무기까지 들어오니까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 신변 위해까지 준비 중이다. 이거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부발 발표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휴전협정을 위반한 거고요. 휴전협정 유엔 안보리 위반한 결의를 거다. 위반한 것이고요. 말하자면 선제 공격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격히 보면 전쟁을 지금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또 저렇게 강력한 대남 테러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 김정은은 불안해하고 있다. 예. 이 위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라는 급격한 위험성에서 불안감 증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측근들을 그렇게 처형하는 거 역시 내가 이 측근을 죽이지 않으면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 측근이 나에 대한 구테타를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 위기심을 느끼더라도 굉장히 과격한 수단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남 테러로 발현된다고 했을 땐 한반도의 위기는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성규 의원님,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정보 당국과 정부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발표하지는 않을 테고 정보 당국의 입에서 북한이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까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감청을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예. 정도까지 나오면은 북한의 감청을 성공했을 것이다. 감청을 해야 한 정도 정황까지 나오니까 저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인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강화해야 될 거고. 아니, 주요 요인이라면 북한이 테러를 가할 만한 주요 요인이라면 너무 많아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되겠지만 그 명단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면은 신변 공화가 강화되겠지만 그거와 또 별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테러의 목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위험을 가하는 것 외에는 공포를 확산하는 거거든요. 공포의 확산이다. 언제 어떻게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거가 그 테러의 가능성이 될 그 공격 목표가 될 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이제 역량이 강한 부분이 사이버 테러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 목표가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책을 강화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테러 방지법 이 기회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 가능성이 높아진 마당에 이것도 당연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북한 3대 뉴스, 오늘 들어온 새 소식으로 꾸며봤는데요. 어제 제가 우리 정부 당국 인사를 만나서 이 북한의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어제 제가 만났던 정보 관계자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해서 심각히 저에게 경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뜬 뉴스 속보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3대 뉴스, 첫 번째 뉴스를 만나보시죠. 용지가 좀 모자랐군요. 미국의 최강 F-22 전투기가 오산에서 떴다 하면 7분 만에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거를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F-22 전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른바 스텔스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잡을 수 있는 레이더망에서 작은 새나 반점 정도로 감쪽같이 전투기가 사라져버리는 기술을 가진 것이 바로 F-22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F-22 전투기, 별명이 랩터죠. 랩터는 공룡의 이름이죠. 예. 공룡 중에서도 가장 사나운 티라노사우루스의 별명이 랩터인데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데 우선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요. 지금 말한 대로 특수 도로를 발라서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예, 그 정밀한 기술, 그걸 가지고서 여기 오산기지에서 출격하면 평양의 주석궁을 때리고 돌아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차 한 잔 마실 시간에 끝나는 그런 무성무시한. 왕복이 15분이고 편도는 7분이네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F-22를 팔지 않습니다, 해외에.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제 일본에 유일하게 주둔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대가 한국에 왔고요. 어저께 예. 왔고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 F-22가 대한민국에 잠정적으로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국회도 출입을 했지만 국방부 출입하던 시절에 이 전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F-22 전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보통의 전투기들은 전투기 하단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미사일이라든지 무기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22 스텔스기의 경우는 겉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하단부, 뱃속의 무기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뿐더러 육안으로 봤을 때 저 F-22 전투기 뱃속에 폭탄이 들었는지 핵미사일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전투기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평소에 말하는 이 소리보다 1.5배가량 빠른 속도의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7분이면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다. 김정은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주요 기지와 이 F-22의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기지까지는 15분이면 날아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12분, 영변 핵시설은 10분.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핵심 시설이 정말로 15분, 차 한 잔 마시기도 짧은 시간에 F-22가 날아가서 소리 소문 없이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 김정은 무서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속보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오늘 뉴스 속보예요? 예, 이런 F-22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외부나 어느 신문에서는 김정은 참수설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정은 참수설까지 예.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대화하고 육자회담을 할 것인가, 또는 완전히 북한을 폐쇄하고 우리가 살 길, 내가 나를 방어할 어떤 폐쇄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떤 자신의 장기 집권이나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선택은 두 가지인데, 육자회담, 대화회장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떴던 뉴스 속보처럼 구체적인 테러나 신변 위해로 위기감을 조성시킬 건지. 그런데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위기감을 확산시켜서 국제적으로 위기감이 이렇게 고조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 국내나 그 국제 제재를 조금 약화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은 더 위험해진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김병민 의원님, 예. 미국의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간에 특수훈련을 했어요. 이제는 뭐 언론에도 나온 상황인데, 한미 특수부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이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과거에 김정은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체제의 안정을 이끌면서 북한 사회를 이끌어왔던 김정일조차도 이 미국의 스텔스기가 뜨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라는
그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예. 거고, 두 번째로 내부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김정은만 뽑아서 솎아내면 사실상 내부에 있는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의 내부 체제가 공고하게 굳건하다라면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형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저는 속보 보면서 굉장히 약간 걱정과 우려가 많이 컸습니다. 오늘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터키 앙카라에서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났더라고요. 예. 한 80명 정도 되는 일반 시민들이 다치게 됐는데 테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군부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나름대로 정의 그 병력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측 불허로 다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성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테러 방지법 지금 북한이 저렇게까지 테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정보 당국이 제대로 정말 감시하고 북한만 혼자서 그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라면 적극적인 협조자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예. 정보 활동은 필수적이거든요. 그걸 예. 위한 테러 방지법 지금까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라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 뉴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북한 뉴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시죠. F-22도 뜨고 참수작전도 실행이 되고 김정은이 무섭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예측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김정은이 태양궁전을 참배한 모습, 사진을 북한 당국이 아주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꼭꼭 숨었다가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 제목인데 미스테리, 그것과 관련된 미스테리가 있는데 세 장의 사진을 제가 조금 전 준비를 해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6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광명성절 참배를 했다라면서 뒤늦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아내 리솔주를 대동하고 김정은이 수행 인원 4명만 뭐 거의 이 정도면 김정은 홀로라고 보면 되겠죠. 김정은 내외 홀로 참배를 하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왠지 낯익지 않으십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3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었더랬죠. 13일, 3일 전입니다. 미사일 연회가 북한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김정은이 받으면서 자축하는 모습에서 리설주가 아주 오래간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등장을 했는데 13일에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이 참배했다라고 뒤늦게 밝혔던 사진과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두 장 사진을 한번 동시에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겁니다. 이 사진은 16일 공개된 사진이고 이 사진은 13일 연회 때 사진인데 헤어스타일도 똑같고요. 의상도 똑같고요. 리설주의 옷 저고리 방향까지 색깔까지 화장까지 너무 똑같습니다. 과연 16일에 참배한 것이 맞느냐라는 미스터리가 있고 참배를 하긴 한 거냐라는 의문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우일까라는 걱정 때문에 작년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2013년이군요. 작년이 아니라. 2013년 때는 확실히 애띠 모습입니다. 김정은과 리설주가 당연히 참배를 하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북한 지도부를 몽땅 데리고 가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는데 왜 2016년에는 단둘이 빨간색 저고리로 입고 참배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참배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 미스터리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13일 날 일정을 두 개를 수행하고 하나는 이제 뒤에 공개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 참배는 안 했는데 내부에 이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참배를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공개한 두 가지 경우인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참수작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후세인하고 카다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후세인하고 카다피. 예, 후세인하고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큰 천막 그리고 이제 한 뭐 100여 개 정도 쳐놓고 이제 잠자리를 매일 바꿨었고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잠자리를 바꿨었었죠. 참수작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인데 지금 우리가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F-22가 왔고 참수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참수 작전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공할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이제 뭐 테러 위협 같은 거는 북측에서는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과시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정성희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된 한미 합동 훈련인데, 이게 마지막에는 한 70일에서 80일 동안 20만 명이 대규모 기동 훈련을 했었어요. 핵 항모가 오고 2월 달에서부터 5월 달까지. 그 당시에 김일성이 그 유화 국면일 때 제발 팀 스피리트 훈련만 좀 중단해라라고 한미에다 요청을 한 게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3달 동안은 전부 다 땅굴 파고 주요 군사 무기들도 들어가고 김일성, 김정일도 공개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사진을 한 장 내고, 일주일 있다가 사진을 한 장 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들로서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방향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 운영이 거의 마비된 지경이었군요. 그렇죠. 중단에 매달렸던 건데, 지금 북측에서는 팀 스피리트 훈련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압박을 느낀다는 게 참수작전이라든지 F-22 이 두 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입니다. 그런데 참수라든지 F-22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아니라 이제 방어적 개념의 어떤 선제적인 뭐 공격이라든지 방어적 개념의 공격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이 이제 방어 훈련만 하는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건데, 이런 방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형 훈련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지난주에 뭐 김정은이 어디를 방문했다 하는 식으로 동영상도 안 나오고 사진으로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애초에 김정은이 참배를 한 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13일 예. 이 사진이 맞다면 16일의 사진은 13일에 같이 방문을 하고 뒤늦게 공개한 것이거나, 아니면 16일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16일에 참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13일날 하고서 나중에 공개했거나 13일도 안 하고서 나중에 사진을 조작했거나, 그런데 이제 조작했을 가능성보다는 13일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이 본인의 아버지, 또 모든 뭐 자기네 말로 인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배하는데, 이설주의 복장을 보면은 붉은색 저고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붉은색 저고리라는 그날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축하해 오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장이 아니라 한복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아주 축하한다는, 기쁘다는 의미의 붉은색인데, 이것을 입고 16일날 그 참배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참배를 13일 하고 난 다음에거나 하기 전에 했는데, 16일날 간 거는 약간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옷을 가능성. 이렇게 같은 붉은색 축하 의미를 담고서 간 걸로 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일날 가기로 했는데 13일 한 다음에 온 김에 가자 해서 이런 복장이 나왔지 않을까. 다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2013년만 해도 리설주의 복장이 검은색 옷. 왜냐면 참배를 하게 되는데 빨간색 옷을 입고 가는 게 영 어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3년엔 노동당 간부들과 군 지도부들을 대거 동행했는데 김정은이 무섭긴 무서웠던 걸까요? 이번에는 내외만 단둘이 수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스터리입니다. 북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세 번째 북한 3대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김정은의 실명이 등장한 소설이 북한에서 출간이 됐는데 이게 우리 쪽에 입수가 됐다고요. 손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도에 출간된 소설인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수를 해서 내용을 한번 본 겁니다. 네. 과거에 김일성이나 그 김정일은 자서전 형태로 일대기가 나온 책들은 있었는데 예. 이렇게 그 김정은의 실명이 등장하는 소설은 북한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주인공입니까? 예, 주인공이고 예. 왜 자서전이 아니냐 소설일까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팩트에 기초해서 서술하기는 아직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부분 과장되고 허위로 쓴 부분, 픽션, 소설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왜 그럼 이런 소설이 등장했느냐? 결국 우상화 작업의 끝판왕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화 작업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 주된 이제 김정은 후계를 봤던 2009년부터 이제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직후까지 이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로켓 사령부에 본인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한다던가 어떤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인자한 지도사상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부하죠. 부하의 부인이 심장 수술을 할 때 직접 주선을 한다거나 몸이 좋지 않은 어떤 그 부하에게 숟가락으로 직접 약을 떠서 건네주는 이런 어떤 인자한 그 지도자상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상화 이런 작업을 위해서 불의 약속이라는 소설을 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이 소설 책 표지죠. 불의 약속. 그러니까 불의 약속이 저 불이 의미하는 것과 그림이 의미하는 게 참 지금 시점에서 난감한데 예. 결국 미사일, 로켓 발사가 불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예. 그거를 우리가 성공했다. 그런 약속을 김정은이 하겠다라는 함축적인 어떤 은유적 표현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소설 내용을 좀 평가하면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네. 김병민 의원님.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정은이 여러 편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약속이라는 게 김정은이 주인공인 단편 소설들이 모여서 출간이 된 건데 여러 편에서 등장하는 김정은의 모습은 직접 운전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소 조향륜을 잡고 핸들이라는 영어 대신 조향륜. 네네. 조향할 수 있는 바퀴다 이거죠. 조향륜을 잡고 혹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속 답판, 그러니까 가속 페달, 악셀레이터, 가속 답판을 힘껏 운전사 동무 나하고 바꿔 앉읍시다 등등 혹은 뭐 컴퓨터를 다시 마주하고 어느 단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열어 뭐 등등 자기가 직접 뭐 비행기를 조종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본인이 내용이죠. 소설을 많이 봤나 봐요. 본인이 아마 인민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본인이 미화를 직접 쓴게 많이 아니냐?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 체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6억에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래요. 예,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처형 사건의 빌미가 됐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내부 사회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인민들도 이런 소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보면서 참 많이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컨셉을 바꿔갖고 본인을 우상화시키는 작업도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지. 이 김정은 시대, 김일성 시대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김정은의 미래가 참 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북한 뉴스 3대 뉴스 여러분께 속보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뉴스 한번 살펴보시죠. 돌직구 신문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보좌관이 성호사설로 직격탄을 날렸다. 간언을 안 듣는 임금님에 비유하면서 쓴소리를 남기면서 사퇴를 했는데 SNS에 과연 안철수 대표의 이제는 전직 비서관이죠. 비서관이 뭐라고 썼는지 보좌관이 그 내용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문을 출력을 했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내용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퇴한 직후에 안철수 의원을 떠난 직후에 이런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최근 의원실을 그만둔 이모 비서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를 두려면 점점점 하면서 성호사설 간쟁하는 신하 7사람이라는 성호사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유명한 내용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간언하는 신하가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심해야 한다. 임금이 문제다 이거죠. 간하는 것은 말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으로 한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임금이 해낸다면 신하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쉬운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물며 임금이 힘써 간언을 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랴. 대개 간언은 임금의 잘못을 나무라는 데 가깝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임금이 간언을 듣고 분노하더라도 서슴없이 간언을 해야 한다. 라면서 성호사설을 쭉 썼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뭐 이 좋은 구구절절이 좋은 내용인데 이 글을 올린 타이밍이 딱 오해받기 쉬운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자 경향신문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성호사설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임금이 어진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뭐 쭉쭉쭉 나왔는데
그럼 이걸 보면서 아 본인이 어진 인재라고 판단하는구나. 근데 본인 스스로 난 본인 어진 스스로 인재다. 어진 인재인데 이 어진 인재를 임금 안철수 대표가 친히 알아서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귀하게 쓰지 못하니까 이 화가 나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또 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아마 5급 비서관인 것 같은데 4급 비서관에 대한 승진이 안 됐다라는 얘기들도 뭐 간혹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사람들은 동지애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사체라고 보는데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들이 특히나 자기가 모시는 의원들을 좋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뒤에서는 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랬던 사람들, 소위 말해 보좌관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원이 되고 나면 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도 않다.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맨날 선임들한테 혼나면서 아유 내가 병장인데 달라져야지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것과 비슷한 자기가 상황인 병장 건데. 되면 더 하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쓴소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지금 윤태권 실장도 지금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좋은 뜻에서 떠나셨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잘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잘 되는 게 정치적으로 승승하는 건데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새로운 새 정치기를 열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대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윤 시장님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윤태권 실장님도 한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같이 보좌했던 전직 과거가 있는데 이게 진실이 뭡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간언을 안 들은 겁니까? 아니면 김병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이모 보좌관이 승진이 누락돼서 홧김에 올린 겁니까? 진실은 뭡니까? 이 글 자체만 보면은 구구절절 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지도자에게 줘도 다 적용되는 말이고 제가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몰라요.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제가 나온 뒤에 한참 뒤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1년 정도 그 지역 담당, 그 지역구를 이렇게 담당하셨던 분으로 아는데 뭐 최근에 이렇게 된 모양이고 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첫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좀 부족함을 알아야죠. 말 그대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자꾸 좀 안 좋게 떠나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 많을 겁니다. 각자 이제 스토리가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저는 약간 편을 들어주자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갑질을 폭로했다든가 뭐 내 월급을 내놓으라고 했다든가 이런 걸 폭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가 과연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나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냐.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뭐 지도급 인사들하고 볼 때.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조금 편을 들어준다는 게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지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철수 베이싱이라고 할까? 언론에서 안철수를 비판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없어요. 오늘은 이것도 걸렸구나, 저것도 걸렸구나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게 너무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잘 나가고 있다든지 지지자들이 강구하다면 아니 이런 뭐 이 언론사에서 또 이번에 우리 뭐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냐라고 반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철수 때리기가 부담 없이 돼 있다. 이것은 안철수 대표의 부족함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언론이 조금 불공평한 건 아닌가. 잣대가 이런 거를 일간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내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실은. 정성희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언론이 안철수 의원 지지율 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때리게 한 건 아니냐,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주변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뭐 정치적 멘토나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윤여준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언론이 보기에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보좌관 한 명은 또 그만뒀죠. 지난번에 우리 녹취록 사건 때문에 이제 아마 해임 이희호 여사와의 단둘 회담을 녹취했었다. 그것 때문에 좀 해임이 됐죠. 그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한 명이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 거에는 안철수의 그란 사람의 그릇이나 어떤 인간됨이 주변의 사람들을 품기에는 정치적으로 작은 것이 아닌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이게 우리 유 실장이나 김병미 의원의 생각이 좀 동의하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사표 쓰면서 나간 거는 쓴소리를 한 거는 좀 약간 사심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누구든지 말 자체는 옳아요. 그렇지만 이거에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자리를 요구했는데 주변에 충신을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서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갔기 때문에 정치적인 과거에 안철수 의원의 멘토들이 예. 떠난 거와 이 보좌관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가면서 쓴 거는 동일성상에서 보기에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 예.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근 실장께서 국민의당이 요즘 좀 못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나 못 나가고 있는 건지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지 좀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기자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새 당의 정당 지지율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지율만 보면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못 나가는 쪽이 맞습니다. 빨간색이 새누리당,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녹색이 국민의당입니다. 최근 지지율을 볼까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점점 추락하더니 12.9% 지금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주춤했지만 국민의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분명 상승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때 40%대를 회복했지만 39.7, 뭐 미묘한 차이니까 주춤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유독 국민의당만 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느냐. 김병민 의원님. 네. 윤태곤 실장님 좀 안철수 대표 편을 좀 들어주셨어요. 이 언론이 때리기다. 네.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네. 국민의당이 뭔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떨어지는 만큼.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진 보시면 않았다.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떨어지고 있어요. 새누리당도 그렇다고 올라가진 않았죠.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정확히 말해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될 명분들을 유권자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도 어저께 이상돈 교수님 합류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햇볕 정책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정동영 전 장관을 모시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동영 전 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새롭게 재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당을 내가 어떤 정책적, 이념적 지향점을 보고 지지해야 되지? 이런 면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각 당의 복지 정책을 비교했더라고요. 비교했을 때 내용적 측면에서 세 정당 중에 국민의당이 꼴찌를 했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국민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차피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어렵겠죠.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네. 보여주기 위한 지향점과 정책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고. 이상동 예.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네. 입당한 이상동 교수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틀 전 국민의당의 당 성명으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못한다면 햇볕 정책은 우리가 제대로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상돈 교수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핵 개방 신뢰 프로세스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햇볕 정책이나 또는 봉쇄 정책이나 양쪽 다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희 변호사님, 이 부분인데 이상동 교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 뒤이어 발언을 보니까 조금 당혹스러우면서 조금 이런 상황을 좀 추스리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패한 햇볕 정책을 실패한 줄 알면서도 따르겠다는 겁니까? 당내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갈등의 표면화로 나타나면서 지지자들은 정체성이 뭐냐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미 당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어요. 안철수 공동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당 출신, 여당 출신 다 있고 보수 진보 다 있다. 그리고 북에 강요한 분, 대화 잘 되는 분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당 색깔은 무엇인지를 지지자한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안보 정국에서 별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문제는 총선이 코앞인데 총선을 위한 여러 가지 공천눈,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뭔가 가속도가 붙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 유권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오느냐 보면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호남의 딜레마거든요. 햇볕 정책이 수정돼야 된다라는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충분히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강력하게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은 햇볕 정책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혼동이 오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오히려 생각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러면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n분의 1로 보이니까 예. 의견이 총합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n분의 1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좀 비판을 국민이 정당을 지지할 때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당을 지지했을 때, 이 당이 집권을 했을 때 과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이 당이 어떤 국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그 국면에서 이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고 찍을 텐데 지금 이 안보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분석해 보니까 북핵 이슈에 대한 글은 지난 7일 올린 20건의 글 중에서 0건이었다. 안보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결국은 안철수 대표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니까 정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곧 나오긴 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대선 때 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김종인 그때 그 국민행복위원장 예. 했는데 그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한구 원내대표, 지금 공감위원장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둘이 서로 나가니 네가 내가 나가니 할 때 그 두 분의 소신이 좁혀진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뭘로 이걸 봉합을 했냐면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뭐 이 사람이라면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볼 때도 여기 좀 충돌이 있지만은 그래도 박근혜라는 이 지붕 안에서 끌어안을 수 있겠거니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이게 원래 이게 잘 되면 니 탓, 뭐, 못 되면 뭐 내 탓,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잘 될 때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포괄한다가 되는 거고, 잘 안 될 때는 엇박자가 난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예. 새누리당이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실은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강하고 한다면은, 아,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 그 중간에 있는 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도겠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김종인의 지도력, 뭐 문재인 대표란 대선 주자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하고 과거 새누리당하고 중간 정도에서 봉합을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제 1차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이제 리더십,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정말 국민의당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아, 김정은이 국민의당 안 도와주고 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제3의 길, 역시 이제 제3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이슈가 경제에 대한 어떤 접근, 안철수 의원이 말한 대로 자기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제나 복지에 관한 어떤 공약이나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운 없게도 지금 그 김정은이 핵도발을 해가지고 이 이슈 자체가 안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스스로는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지 기반은 지금 호남 아닙니까? 호남의 김대중 어떤 정부의 핵심 상품인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서 이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확실히 그 안철수에서는 엔티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국민의당이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데 그런데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책임이 더 큰 당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무성 대 이한구 도 넘은 언쟁, 직을 걸고 맞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지도자급 의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있을 선거 걱정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 의원들을 챙겨줘야 되나 혹시 이 걱정하고 계신 건 아닐지 상당히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가안보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테러 상황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의원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자꾸 저렇게 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헌 당규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 자꾸 집이 붙으면 안 되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나잖아. 나도 실업자 되지만은 김 대표도 실업자 되는 거 아니지? 이한구 의원은 과거에 당 대표라고 해서 공천 무조건 준 게 아니라 당 대표도 공천 안 준 적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고요.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막말하면 공관위를 해산해버리겠다. 말 가려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성윤 위원님. 두 분의 그 갈등이 거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수준이죠. 이제 공천 갈등의 룰 갈등의 핵심은 이 상향식 공천제 하에서 전략 공천을 어떻게 도입하려는 그 이한구 공천위원장과의 그 갈등인데 핵심인데요. 사실은 공천 룰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여기다 이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꽂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그 핵심에 들어가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한 번 더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갈등이 봉합되기가 되게 힘든 게 이게 그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지도부까지 가세를 해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비학계죠. 공천 룰 어떻게 만든 건데 지가 뭔데 자기가 예. 뭔데 하루아침에 무시하냐 막 이런 식의 감정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지적돼 있지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지역구 선거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지금 정말 고뇌에 찬 결단, 그 고심을 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국가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드려야 될 주변의 집권 여당에서 저렇게 개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보는 대통령한테 맡기고 밑에 있는 경제 문제나 이런 거는 가장한테 맡기고 자식들이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집안 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가세가 기울고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내가 유산 얼마 받을지만 갖고 싸우고 있다. 집안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손중희 변호사님, 일단 싸움을 건 쪽은 이한구 의원 쪽에서 가만히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싸움을 건 것은 맞습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 없다. 무조건 국민 참여 경선제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한구 의원이 무슨 소리냐. 권역별로 나는 다 전략 공천 할 수 있게끔 바꿀 거다. 그 큰아들이 잘못했냐 작은아들이 잘못했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제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이한구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이 취지는 소수자, 여성 그리고 취약적인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 넣자고 하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상관없이 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해서 사실상 전략공천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현재 새누리당에서 정해진 당론이하고는 다른 거죠. 예.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이한구 위원장이 근데 이걸 왜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내 뒤엔 친박이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건 치킨 게임이다. 누가 더 물러설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수록 김무성 대표도 머리는 아프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되니까 약간의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어허. 그 협상에서 친박이 원하는 몇 자리의 어떤 의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강한 드라이브는 괜찮은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저렇게 강력하게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너가 물러서 내가 물러서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공천 안 줘버리겠다. 당 대표라고 해도 이한구 의원이 공천 안 주겠다. 김병민 의원님 예. 이렇게 말했으니까 김무성 대표 열받을만 한데 왜냐면 낙천 트라우마가 김무성 대표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한구 의원이 아주 후벼판 건데 여기다 대고 김무성 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간이 해산해버리겠다라고 해서 비박계 의원들 어제 소집하려고 했었어요. 의원총회 하자라고 예.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은 마지막 공천 우리가 공천을 받고 선거를 뛰려면요 선관위에다 공천장을 내야 되거든요. 당대표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을 내야 되는데 도장 안 찍어 나. 이게 이제 김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권한 아닙니까? 예. 사실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많이 양보했어요. 지난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이한구 대표 받으면서 위원들을 본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넣자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 면면을 보면 김무성 대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면면을 보면은 황진아 사무총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황진아 사무총장 정도가 대놓고선 김무성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당권과 당론으로 국민공천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후보들이 벌써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천만 원 들여가서 예비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들을 특정한 원칙이 없이 간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한구 대표의 말도 분명히 원칙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했는데 줄 수 있냐라는 얘기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집어넣자는 얘기들 예.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을 정도의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 드리면 황진화 사무총장이 군 출신이에요. 지역구 파주예요. 지금 이 엄중한 안보 위기에서 그쪽 일해야 되는데 가갖고 공천 룰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 소는 누가 키우냐? 옛날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딱 지금 국면을 두고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밥그릇이 더 크냐에 관심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고 그 측면에 따라 선거도 하지 않을까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이 기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37km씩 달려오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개나리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뒤에는 봄이 있죠. 개나리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이면요. 벌써 제주도에 첫 개화를 합니다. 개나리 꽃이 벌써 오네요. 어제까지 춥다 했는데 개나리꽃 온다는 기사가 조간신문에 슬슬 실리는 거 보니까 봄은 오나 봅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하루 이틀 빠를 전망입니다. 3월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고요. 비도 충분히 내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나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정성희 위원님 하루에 개나리가 37km씩 달려오고 있다. 엄청 역동적이죠? 예. 사실 식물이 동물보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국회를 무슨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는데 예. 그때 식물들이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렇죠. 동물국회라고 다음부터는 표현을 해야겠네요. 달려오는 개나리와 봄을 환영합니다. 만연한 봄 기운 여러분들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말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